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해지는지 아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괴로움의 구조, 7부작,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괴로움의 본질과 치유, 신경과학, 심리학, 인지과학, 명상과학의 통합. 제1부,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뇌과학으로 보는 고통의 본질.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어깨는 어떤가요? 턱은요? 손은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몸 밖에서, 생각 속에서, 과거나 미래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7부에 걸쳐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깊은 경험을 탐구합니다. 바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어떤 기억, 어떤 감각, 어떤 이름. 우리 모두는 이미 괴로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정보도 처방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해입니다. 깊고 과학적이며 동시에 따뜻한 이해.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어디서 오는지, 뇌와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장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진화적 설계. 1995년 영국 의학저널 랜실 랜서스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가브리엘 아파트.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혀를 씹었습니다. 통증을 몰랐으니까요. 12살이 되기 전에 그녀의 관절은 이미 노인처럼 닳아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으로 손을 빼야 한다는 신호 없이 뜨거운 물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무통각증 컨제너털 인센서티버티 투 PAIN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5을 넘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은 설계된 것입니다. 진화는 실용적입니다. 진화는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수백만 년에 걸쳐 정교한 고통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면 그것은 분명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1차적 고통 프라이메리 PAIN이라고 부릅니다. 손에 상처가 났을 때 느끼는 타는 듯한 감각, 뼈가 부러졌을 때 오는 극심한 통증, 위장이 비었을 때 느끼는 공복감, 사회적으로 배제될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감각. 이것들은 모두 경보입니다. 몸이 뇌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무시하면 위험하다. 이 경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피부에는 수백만 개의 통증 수용체인 OCICPTOR가 분포해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은 열, 압력, 화학적 자극을 감지하고 즉시 척수를 통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은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은 후
즉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신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배정할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통증의 크기는 실제 손상의 크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연구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오히려 통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통증 신호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간의 종이 배임도 예상치 못하게 당하면 극심한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뇌는 고통의 편집자입니다. 2장 2차적 고통,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불교 심리학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붓다는 이것을 화살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첫 번째 화살이 꽂힌 곳에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꽂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이러면 내일 회의도 망치겠지. 나는 정말 문제야.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만약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2차적 고통 세컨데리 PAI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2차적 고통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제임즈 그로스 연구팀은 일상적 감정, 경험을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여러 번 자신의 감정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의 상당 부분은 실제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고 반추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의 고통보다 그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데서 오는 고통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선은 이것을 직접 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수천 시간의 명상 수행, 경험이 있는 불교 수행자들과 일반인들의 뇌를 fMRI로 촬영하며 비교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물리적 자극, 즉 짧고 강한 소음을 제공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통각과 경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인 전방, 대상 피지렌티리어 CINGULAT 코텍스의 즉시 활성화되었습니다. 1차적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전전두엽의 광범위한 영역이 수분에 걸쳐 활성화되었습니다. 생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뭐지? 또 일어나면 어쩌지? 이러다 청각이 손상되는 건 아닐까? 반면 수행자 집단에서는 이 전전두엽의 2차적 활성화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들은 자극을 받았지만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이것을 두고 명상 수행의 핵심은 1차적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2차적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지금 걱정되는 것, 후회되는 것, 두려운 것,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잠깐 살펴보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이것이 우리 탐구의 첫 번째 연습입니다. 3장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괴로움의 공장. 1990년대 후반 신경과학자들은 fMRI 연구를 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피험자들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즉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뇌의 특정 네트워크가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L라고 합니다. 뇌가 쉬고 있을 때 기본 상태로 돌아가는 네트워크라는 의미입니다. DML은 여러 뇌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내측 전전 두피질미디얼 프리프런털 코텍스 후방 대상피질 포스티리어 CINGULATE 코텍스 헤마 히포캠퍼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영역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참조적 사고, 즉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DML은 우리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의 기반입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이것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고차원적 기능들입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네트워크가 종종 과잉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하버드 대학의 매튜 킬링즈워스와 데니얼 길버트는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트랙 요 해피너스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2250명의 참가자들에게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둘째,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셋째,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요? 총 25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46.9%, 거의 절반을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현재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 행복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에 집중할 때보다 덜 행복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성적인 상상이었는데 이것만이 현재 집중 상태와 비슷한 행복도를 보였습니다. 킬링스워스와 길버트는 이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완더링 마인드, is an unhappy mind. 이것이 DMN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인지적 능력, 즉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동시에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원천이 됩니다. DMN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신경과학자들은 과잉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을까? 내일 그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끝나면 어떡하지? 반추는 뇌에서 습관처럼 형성됩니다. 신경과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누란즈 대 파이어 터게더, 와이어 터게더입니다. 같은 생각 패턴을 반복할수록 그 신경회로는 더 강화됩니다. 슬픔을 반추할수록 슬픔의 회로는 더 굵어집니다. 불안을 반추할수록 불안의 회로는 더 빠르게 발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반추의 회로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인식의 회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식의 회로가 강화될수록 DMN의 과잉 활동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명상이 단순한 이완 기술이 아닌 이유입니다. 명상은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사라 라자르세러 레이저 연구팀은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MBSR 참가자들의 뇌를 전후 비교했습니다. 8주 후 후방 대상 피질, 즉 DMN의 핵심 허브 영역의 피질 두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순간 인식과 집중을 담당하는 섬유바이엔 SULA과 전전 두피질은 두꺼워졌습니다.
8주 만에 뇌의 구조가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사장 고통의 게이트, 우리가 모르는 통증 조절 시스템. 1965년 2명의 신경과학자가 통증 연구의 패러다임을 영원히 바꾸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패트릭 월과 로널드 멜잭 나널드 MELGACK의 게이트 제어 이론, 게이트 컨트롤 시리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통증 신호는 뇌로 가는 도중 척수에서 게이트, 즉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는 열리거나 닫힐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게이트를 여닫을까요? 게이트를 여는 것들, 즉 통증을 강화하는 것들, 불안, 우울, 스트레스, 관심의 집중, 고통에 대한 생각, 사회적 고립. 게이트를 닫는 것들, 즉 통증을 줄이는 것들, 긍정적 감정, 분산된 주의, 사회적 연결, 운동, 의미와 목적감.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강하면 아프지 않다는 의지론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신경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뇌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 엔도제너스 OPIOIDs, 즉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투여하는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문자 그대로 통증 게이트를 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옥시토신은 통증 지각을 낮춥니다. 이것이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불안은 게이트를 활짝 엽니다. 불안 상태에서는 같은 강도의 자극도 훨씬 더 강한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불안과 우울이 동반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또한 이것이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원인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게이트를 닫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 즉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감정 상태에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의미를 찾는지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이 7부작의 핵심 전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게이트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5장 두카 2500년 전 붓다의 통찰과 현대 신경과학의 만남. 이제 잠깐 시간 여행을 해봅시다. 기원전 5세기 인도 북부 한 왕자가 궁전을 떠나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는 처음으로 늙음을, 병듦을,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하나의 통찰에 도달합니다. 그 통찰의 핵심 단어가 두카디우KKHA입니다. 두카는 흔히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번역되지만 그 원래 의미는 훨씬 미묘합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두카는 바퀴가 제대로 맞지 않아 덜컹거리는 수레를 뜻했습니다. 표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중심축이 맞지 않아 계속 진동하는 것. 붓다는 두카를 세 층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층위는 고고, 즉 명백한 고통입니다. 신체적 고통, 상실, 질병, 우리가 보통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들. 두 번째 층위는 괴고, 즉 변화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좋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것을 잃고 소중한 것이 변하고 즐거움이 끝납니다. 이 무상함 자체가 고통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 층위는 가장 미묘하고 깊은 것입니다. 행고, 즉 조건 지어진 존재 자체의 불만족스러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이 근원적인 불만족, 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가장 깊은 층위의 두카입니다. 놀라운 것은 현대 신경과학이 이 2500년 된 통찰을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쾌락 적응어다닉 애덕테이션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지지만 그 행복은 금세 사라집니다. 뇌는 새로운 상황을 기준점으로 재설정합니다. 승진을 해도, 새 차를 사도, 연애를 시작해도 행복감은 일시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은 당첨 1년 후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도를 보입니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도 1년 후에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행복도를 보입니다. 우리 뇌는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준점을 찾습니다. 이것이 붓다가 말한 행고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도 완전한 만족이 영구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인간 뇌의 기본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적입니다. 뇌의 이 특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충분히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 즉,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의미 있는 것에 쏟을 수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GAPRAJN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치료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유연성 사이컬라지컬 플렉서빌러티라고 부릅니다. 육장 고통을 측정할 수 있을까? 통증 과학의 최전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의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환자가 찾아와서 너무 아파요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통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 비저얼 애널로그 스케일 VAS입니다. 0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고통의 크기를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10점짜리 고통의 기준이 다릅니다. 문화마다, 성별마다, 심지어 하루 중 어느 시간이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고통을 뇌에서 직접 측정하려 합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숀 매키 연구팀은 머신러닝을 이용해 fMRI 데이터에서 통증의 신경학적 서명 누럴 시그너처 of PAIN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MPSNEUROLOGIC-PAIN 시그너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물리적 통증과 사회적 통증의 신경학적 차이입니다. 물리적 통증은 MPS를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거부당하거나 모욕당하는 사회적 고통은 MPS를 덜 활성화시키는 대신 이른바 감정적 고통, 네트워크 어펙티브 PAIN, 네서클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두 종류의 고통은 뇌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회로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공통 회로도 공유합니다. 이것이 왜 사회적 거부가 신체적 통증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타이레놀이 실험적 상황에서 사회적 고통도 줄이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예기적 통증 엔티서퍼토리 PAIN입니다. 통증이 실제로 오기 전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의 뇌 상태를 측정했더니 때로는 실제 통증보다 예기적 통증이 더 강한 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마치 이미 경험하듯 느낍니다. 이것이 불안의 신경학적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날 때보다 걱정할 때가 더 힘들다고 말하는지의 이유입니다. 7장 고통의 개인차. 왜 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힘들까? 여기서 당신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나보다 훨씬 잘 버티는 걸까요? 나는 뭔가 결함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대한 개인차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세로토닌, 수송체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유전자의 특정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진화적으로 이 민감성은 특정 환경에서 생존 우위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초기 경험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기준값을 설정합니다. 맥길 대학의 마이클 미니 연구팀은 쥐 실험에서 어미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은 새끼 쥐와 그렇지 못한 새끼 쥐의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이 평생에 걸쳐 다르게 발달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피제네틱스 EPIGENETICS, 즉 유전자 발현 수준에서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생리적 상태입니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만성 염증 상태는 모두 통증에 대한 역치를 낮춥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잠을 잘 못 잔 날에 더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연결은 통증 게이트를 닫습니다. 혼자 고통받을 때와 곁에 누군가가 있을 때의 경험은 신경학적으로 다릅니다. 다섯 번째, 의미와 맥락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그것이 선택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일 때 덜 힘듭니다. 마라톤 선수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견디며 달리지만 그 고통을 나쁜 것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보다 더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역사를 가지고 다른 생리적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자기 비교가 그토록 잔인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 완전히 다른 내부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8장 마음챙김 1차적 고통과 2차적 고통을 분리하는 기술. 자, 이제 첫 번째 실제적 도구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마음챙김 MINDFULNESS. 이 단어는 요즘 너무 많이 쓰여서 오히려 그 본질이 흐려진 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자기개발 트렌드, 기업 복지 프로그램. 하지만 마음챙김의 신경과학적 본질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DMN의 활성화를 줄이고 현재 순간 인식에 관여하는 회로를 강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챙김은 1차적 경험과 2차적 이야기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어떤 불편한 감각이 옵니다. 그것이 1차적 경험입니다. 그 다음 순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왜 또 왔지? 이러면 오늘 일을 못하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것이 2차적 이야기입니다. 마음챙김은 1차적 경험과 2차적 이야기 사이에 있는 0.1초 또는 1초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이야기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변화입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한 존 카바찐잔 캐번-G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파도를 멈출 수 없다. 하지만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제 잠깐 함께 연습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몸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감각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심장 박동일 수도 있고 호흡일 수도 있고 등받이와 닿는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각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지금 이 30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마도 마음이 여러 번 떠났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히 정상입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마음을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올 때마다 조금씩 근육이 강화됩니다. 구장 통증과 괴로움의 차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통증 PAIN과 괴로움 서퍼링은 다릅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보내는 정보입니다. 그것은 1차적이고 즉각적이며 대체로 피할 수 없습니다. 괴로움은 반응입니다. 그 신호에 대한 우리의 저항, 판단, 이야기, 억압입니다. 괴로움은 상당 부분 선택 가능합니다. 불교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이것이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게 내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통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 병으로 인한 고통, 노화, 이별, 실패, 이것들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 위에 우리가 쌓는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나에게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통증을 괴로움으로 변환시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말하면 통증은 신호 자체이고 괴로움은 그 신호에 대한 전전두엽의 해석과 평가입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의 해석은 변화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7부작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의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의지력이 아니라 이해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클로징, 오늘의 통합과 실천. 오늘 첫 번째 여정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탐구한 것들을 잠깐 돌아볼게요. 고통은 설계된 것입니다. 1차적 고통은 생존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정보입니다. 2차적 고통은 우리가 그 신호에 덧붙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주된 원천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 위대한 인지적 능력의 기반이지만 과잉 활동할 때 반추와 괴로움의 공장이 됩니다. 통증 게이트는 열리고 닫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 관계, 의미감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통증과 괴로움은 다릅니다. 통증은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괴로움의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1차적 고통이었나요? 아니면 2차적 이야기가 더 컸나요? 판단 없이 그냥 관찰해 보세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몸으로 들어갑니다. 트라우마가 어떻게 몸에 새겨지는지, 그리고 몸의 언어를 통해 어떻게 치유가 시작되는지 탐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